일단 뭐 첫 번째 지문이 약간 과학적인 느낌이 나죠. 재밌게 냈어요. 그리고 대단히 어렵진 않았습니다. 6월이랑 9월이랑 중간 정도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대비하면 되겠고요. 이게 뭘 보여준다?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정이 있고 도약이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중요하다, 뭐 생소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뭐 내용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건데 여기서 들어간 거는 당연히 또 평가 요소가 들어갔죠. 그죠? 고정과 도약이라는 용어 R3번 그리고 상관관계가 나왔죠. 중요하고 생소할수록 고정이 많아지고 도약이 적어진다.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지? 상관관계로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면 R10번 이렇게 된 겁니다. 평가서가 2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6월달 거랑 9월달 거랑 같이 짝을 줘두고 여러분 그 6월달, 9월달, 6월 프리파이널, 9월 프리파이널 요 네 가지를 이제 하나의 교재로 삼아도 알겠지? 한 곳에다 잘 모아놓으면 호환이 잘 된다고. 알겠지? 이제 이따 호환되는 양성을 또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다음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1번, 눈동자 움직임, 사고과정 뭐 그대로 주제를 얘기한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상관관계를 반대로 표현한 거죠. 주제와 관련이 없는 단어들 읽을 때는 읽을 때보다는 고정이 많아지겠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은 1, 2, 3, 4, 5번이 3단락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예, 그걸로 이제 보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넘어갑시다. 4번에서 9번. 예술 지문 나올 거다. 그런 얘기 했었죠, 지난주에. 그죠? 예, 나왔죠? 그죠? 예, 봅시다, 이거. A7번. 예술 지문입니다. 예술론, 그 다음에 작품론이다. 이거죠? 예술론 뭐라 했어? 원툴. 용어 원툴. 알겠지? 예, 용어 나왔고요. R3번. 작품론은 해석 잘 보라 했죠. 해석 체크하도록 합니다. R35번. 지금 작품이 딱히 언급된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 요거 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6월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 자, 6월 달에 육모, 구모가 있잖아. 그지? 6월 달에 뭐가 나왔냐면 동양철학이 나왔어. 구모 때는 예술론에 나왔어. 이 두 가지가 뭐라 했어, 쌤이? 용어가 가장 세게 나오는 영역이다. 쌤이 그때 풀이할 때 요거 풀이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 9월 달에 예술론 나올 수 있다고.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왔고요. 일단은 이제 올해 가 플러스 나지문은 용어를 세게 낼 거라는 인식을 주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쌤이 예상하기로는 이쪽이 가능성이 제일 커요. 동양철학. 어떤 평가 요소를 알면은 이제 그 시험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동영 문제 싱크로 준 것도 짝을 잘 줘놓으라고 준 거야.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교과 개념이기 때문에 다 알려진 교과 개념이기 때문에 알려졌나? 알려진 거야. 교과서가 있으니까. 근데 교과서를 안 볼 뿐이지. 그지? 사람들이 교과서를 안 볼 뿐이지. 예, 교과서 다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은 올해는 여튼간에 가 플러스 나 지문은 용어에서 결정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알겠죠? 예, 그럼 들어가 봅시다. 자, 아도르노는 가의 첫 단락입니다. 1단락. 아도르노 동그라미. 우리가 나비게이터 1회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쌤이 얘기했죠. 나비게이터 우리 3번밖에 안 했어요. 예, 근데 1회에서 했던 아도르노 나오고 3회에서 했던 유리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거라니까 EBS에서 나올 거 몇 개 안 돼요. 예, 그거 갖고 그냥 그 연습해서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그때도 아마 내가 현대예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도르노와 미추, 현대예술 그 얘기 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요거랑 유사한 내용이야. 근데 이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 아, 그때 그 내용이 뭐였더라? 이 생각하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오, 적중. 뭐 이런 것도 하지 마. 시험자, 오, 놀라워. 뭐 이런 거.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알겠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우리끼리 아름아름하고, 그렇게 나오는구나. 이러고 이제 조용히 풀고 넘어가면 돼. 너희들은 그냥 풀고 대학 가면 돼요. 그럼 또 잊혀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알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는 거 뭐냐면 아도르노 나왔다? 아도르노가 무슨 내용이었지? 이러지 말고 아, 맞아. 그 아도르노 지문에서 뭐가 강조됐었지? 그죠? 뭐가 강조됐었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죠? 아, 여기서도 뭔가 용어가 강조될 거야. 그때 대중예술 얘기하고 현대예술 얘기하고 해서 대중예술 얘기했잖아. 그지?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지문이랑 이 지문이랑 내용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예, 똑같은 지문이라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다른 지문이다. 난 처음 읽는다. 이렇게 그냥 자기 최면을 걸고 읽어야 돼. 익숙한 내용 나와도 녹아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솔직히 수능에서 이러면 좋지. 예, 수능에서 이랬으면 좋았죠. 왜? 아도르노 또 지문 만들어 놨었거든. 한 개 정도. 걔 버려야 돼, 이제. 근데 그렇게 나왔으면 좋은데 수능 때는 좀 다른 문제인데 9월 달에는 그래도 연습이니까 그냥 무조건 낯설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됩니다. 수능 시험장에서도요. 절대 기억에 의존하지 마세요. 예, 거기서 들어갔던 평가 요소를 가지고 푸세요. 알겠죠?
용어에 집중합니다. 문화산업에 양산되는 대중예술이 이은 것들에 의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사의 모순과 부조를 은폐하겠다고 지적했다. 이거죠. 얘들아, 아도르노는 대중예술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라고 할 때 이렇게만 요약이 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 대중예술이 예술의 본질을 잃었다. 그러면서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했다. 그럼 그 다음 내용 무조건 나와야 되는 내용이 뭐야? 봐봐. 이게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지? 앞으로 무슨 내용이 기대돼? 일단 이것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뭔지. 이 말이지. 그 예술의 본질이 뭔지부터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야. 그러니까 약간 예술의 본질과 같은 내용이 나올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거고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해 주겠지. 그지? 이 정보에 대한 반응도가 다르잖아. 어떻게 달라지겠어? 이렇게 앞에서부터 추상적으로 하는 얘기들 여러분들이 쿡쿡 눌러야 된다고. 알겠지? 이거 연습했었죠? 또 연습을 하란 말이야. 이게 검증된 문제 아니야. 그쵸? 이 얘기입니다. 자, 첫 단락을 이렇게 읽어주도록 합니다. 첫 단락에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방향 제시할 때에는 이거가 눌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딱 누르고 눌러줘야지 여러분들 뒷부분 읽을 때 이어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나랑 수업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나머지 10주 동안 얼만큼 자습을 효율적으로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죠? 자습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똑같은 자원을 풀 때도 더 잘 활용하느냐. 이 말이잖아. 그지? 단락 워딩 잘 보고 그 다음 뭐야? 홀딩. 단락 간의 연결을 잘해야 돼. 요거 갖고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예요. 평가원이 이걸 되게 잘 내요. 지문 설계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 쌤이 하나 제안을 합니다. 하루에 문학 하나, 독서 하나 요 딱 한 지문씩만 오늘은 너로 정했다 해서 걔를 제대로 한번 풀이해봐. 어떻게? 워딩 잘 잡고 연결하고 그 연습만 해봐. 쌤 다 아는데요? 아니까 하라는 얘기야. 풀고 나면 알게 돼요. 아, 이런 원리가 담겨 있구나. 쌤이 소위 킬러 지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백 번 풀어봤겠죠.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근데 한 몇십 번 정도 풀었을 때 경지에 올라간다니까? 아, 이렇게 푸는 거는. 그럼 똑같은 원리로 낯선 지문이 막 풀려요. 예. 그게 평가원이 말하는 기출을 반복해서 풀어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하루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 딱 눈에 들어온 지문 있잖아. 그지? 최근에 2, 3개년 중에 눈에 들어온 지문 하루에 한 개씩만 하면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왜? 일주일에 5개면 많은 거거든요. 양치기 하기 전에 그거부터 먼저 해. 그렇게 하면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알겠죠? 이런 거 1단락, 2단락 연결하고 그지? 첫 단락 끌고 내려가고 이런 거 연습해보라고. 다채롭게. 너네 연습할 수 있게 마련해 올 테니까 다 골라서 갖고 올 테니까 그걸 잘 풀어보라고. 자, 아도르노는 대중예술은 창제 구성의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고요. 상품 밑줄, 개준서의 규격성 체크, 개인의 감상 능력이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추락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읽도록 합시다. 첫 단락 독해하는 거 뭐 상품이다, 뭐 규격화다 이런 거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단락 볼게요.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하나의 가치체계로 통일시키는 속성을 동일성, 동그라미, 하나의 가치체계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뭐라 했어요? 예, 비동일성이다. 요거죠. 여러분, 세모하세요. 바로 반응해야 돼. 알겠죠? 뭐가 나왔어? 뭐가 나오긴. 안 변해. 알겠지? 용어가 나왔다고. 쌤이 겨울방학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 하죠. 수능 볼 때까지 똑같은 얘기 할 거죠. 그죠? 근데 안 지루해. 왜 안 지루한지 알아? 맨날 똑같은 데서 틀리거든. 다채롭게 틀리거든요. 그죠? 똑같은 요소를 다채롭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10주 안에 지겨울 정도가 돼야 돼요. 아, 나 했어요. 했다고.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지?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용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동일성과 비동일성. 이렇게 들어가죠. 용어가 중요하다는 거는 동일성, 비동일성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지가 나와야 돼. 동일성이 뭐예요? 어떤 거?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하는 겁니다. 비동일성은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했다는 것만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의지가 들어갔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냥 똑같다, 안 똑같다 그게 아니야. 똑같이 통합하려고 하는 거, 비동일성은 그렇게 안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비동일성입니다. 이해됐어요? 요거 갖고 얘기하겠죠? 가볼게요.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얘기죠. 그게 바로 예술의 본질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게 상실된 대중예술 어느 쪽? 이쪽이겠죠.
동일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지금 방금 쌤이 뭐 했어요? 일단락과 홀딩을 해서 이었죠. 그죠? 요렇게 설계가 잘 돼 있어, 평가 원권은. 알겠지? 그 일단락이랑 자연스럽게 연결한 겁니다. 연습하세요. 알겠죠? 앞에 거를 끌어와야 됩니다. 앞에 거 끌어오지 못하면은 당연히 뭐야? 남들보다는 불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앞에 걸 끌어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길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거,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돼야 되겠죠. 그 얘기서 예술은 예술과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 세모할게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사의 부조리 나왔네. 부조리, 그지? 부조리를 체험하기에는 매겨야 된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부조리를 체험하게 한다 이거죠. 됐어요? 얘가 부조리를 체험하게 되는데 얘가 상실됐으니까 은폐를 한다는 얘기겠지. 이제 연결이 다 되잖아. 그치?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요. 비정형성이 나왔어요. 정해진 형태 없다는 얘기인가요? 써있잖아, 거기. 뭐라고? 일정한 형식이 없는이라고 써있잖아요. 그지? 비정형화라고 써있잖아. 이 얘기잖아. 형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정한 형식이 없는 거라고. 그지? 개념적인 어떻게 돼 있어? 비정형화란 일정한 형식이 없는 거 그렇게 안 써있고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 이렇게 써있죠. 자, 써봐봐. A란 B이다. A는 B를 의미한다. 그렇게 안 써있고 B라는 A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이 약한 개념정이죠. 그죠? 그걸 파고든 게 6번 문제입니다. 알겠죠? 6번을 틀렸다라면은 1, 3, 4번으로 흩어지게 돼 있는데 5번을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아마 비정형성을 갖다가 형태가 없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틀리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생각보다 5번 선지 잘 만든 선지예요. 그거 예, 용어를 보느냐 안 보느냐. 6번을 틀린 사람들은 일단은 뭐가 1, 3, 4번 왜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미 그건 1차원적인 질문이야. 알겠지? 본인이 5번을 왜 접근 못했냐를 봐야 되는데 5번을 왜 접근 못했냐를 봤을 때 그러니까 기억 앞에 부분만 보거든요. 근데 기억 앞에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기억 앞에 비정형성이라는 말을 갖다가 여기서 끌어와야 돼요. 이 얘기입니다. 예, 사실은 여기서 틀린 거예요. 이해되죠? 형식이 없는 거지 형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 요거 체크. 다시 한번 얘기할까? 용어 체크. 알겠지? 예, 또 가볼게요. 아도로는 쇤베르크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지? 예술 그 자체로 동일하게 저항하면서도. 그러니까 전위 예술은 이거는 이게 저항하죠. 그죠? 저항하기 때문에 뭐라고 볼 수 있어? 이거는 이렇게 봐야겠죠. 그죠? 이 말이겠죠? 자, 저항하면서도 경향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걸 높게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자,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왜 높게 평가하냐? 뒤에 나와, 너. 왜 그러냐면 직접 표현하는 것은 비동일성 세모, 동일한 동그라미, 폭력적 의도가 내재져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좀 독특한 생각이네요. 그죠? 직접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불협화음으로 가득한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폭력에 정하게 한다는 얘기죠. 아도론에게 있어서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고 그래서 미학은 작품의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되게 독특한 예술관이에요.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을 하는 전예술 세모할까요? 예술 측에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도로노는 대중예술을 비판했고 전유예술을 유일하게 예술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왜요? 대중예술은 이쪽이고 전유예술은 이쪽이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문항으로 들어갑시다. 4번 문제. 일단 뭐 A, B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B 같은 데에서 예를 제시했다 좋고요. 근데 C에서 개념의 변화 과정은 없죠. 그죠? 답이 그냥 C로 찍혀버렸습니다. 넘어가서 5번. 5번은 1번을 찍어야지 4번 같은 걸 건드리지 않겠지. 그지? 1번을 보면 문화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 야, 문화산업 자체가 개인을 상품화시키는 건데. 그쵸? 이건 반대로 얘기했죠? 예, 틀렸습니다. 문화산업이 상품화된 개인과 대립적 관계가 아니고요. 문화산업이 상품화된 개인을 유발하는 거죠. 오히려 그죠? 그쪽으로 유도하는 거죠. 답은 1번. 이러면 4번을 가면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야야야야야 이거 봐. 은폐한다. 글자로 제대로 써 있진 않지만 맥락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선지입니다. 글자로 안 써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4번 찍은 친구들을 좀 조언을 하자면 보통 본인이 찍을 때 글자로 안 써 있는 걸 찍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제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글자로 써 있는 거 보고 하는 1차원적인 문제는 어차피 우리한테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틀리고 나는 문제는 선지에 이렇게 안 써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반응을 본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럼 우리가 근거 찾아서 빨리 동일하든가 비동의하든가 그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나로 갑시다. 아도로노, 그죠? 미학은 예술과 사회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던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돼요. 뭐 좋게 보네요. 예술은 사회적인 공시에 사회에 떨어져서 사회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다. 다소 역설적이에요. 사회적이면서도 사회적에서 떨어졌다? 그죠? 예, 다소 역설적이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 훌륭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보게 된다면 사회 본질과 유리됐단 말 쌤이 꼭 알아두라 그랬지. 그죠? 유리됐다는 게 뭐예요? 예, 동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과정을 표현하는 게 불가할 것이다. 그럼 아도르노가 볼 때는 세잔의 작품은 어떻다? 좀 이거는 예술로 보기엔 좀 힘들다. 그죠? 올바른 예술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겁니다. 이달락.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인 성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 수 있다. 봐봐. 미메시스 수 있다. 세잔의 작품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글의 필자는 세잔의 작품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갑자기 아도르노랑 뭐가 돼요? 뭔가 부딪히는 지점이 생기죠. 그죠?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익숙한 방식을 보고 있는데 또 나왔지. 그죠? 용어가 또 나왔죠? 미메시스란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제안하는 것이다. 미메시스는 관념을 제안하는 거야. 이게 미메시스 아니야. 즉 감각될 수 없는 걸 감각가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다. 용어 개념을 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자 오른쪽 가봐.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이다. 밑줄 가봐. 그래요?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죠?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의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 근데 여기서부터 좀 오바 같아. 아니 근데 야 세잔이 사과를 그렸잖아. 사과를 그렸으면은 자연의 생명력까지 어떻게 해보겠어. 근데 갑자기 거기서 농부가 왜 들어가지?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뭘 재현했다? 관념을 재현한 거니까.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데에 대해서 그렇게 낯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이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죠? 꿈보다 해몽이다.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지? 해석은 굉장히 개성적인 해석이 나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사람은 세잔의 작품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도르노가 볼 때 세잔의 작품이랑 이 사람을 볼 때 세잔의 작품은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왜? 기본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알겠죠? 아도르노는 뭘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은 미메시스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예, 이렇게 용어가 달라지면서 의견이 달라지는 겁니다. 3단락. 아도르노는 예술인 예술가의 표적인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본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 다 좋은데 현대사의 부조리 또 나왔네. 그죠? 또 나왔네. 자, 이렇게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렇게 가와 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지 쌤이. 그지? 이게 최근 트렌드야. 그래서 나에서 읽을 때 아도르노 나왔을 때 앞에는 아도르노를 끌고 와야 됩니다. 이제 이거 연습시킵니다. 알겠죠? 예, 요거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도르노 앞에 끌고 와야 돼. 부조리도 끌고 와야 돼.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다산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 여러분 비정형성이 눈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비정형성이 뭐예요? 여기 비정형성은 일정한 형식이 없는 거. 다시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 형태 그 자체인데 일정한 형식이 없는 거. 이렇게 들어봐야죠. 그죠? 체험으로 한정한다. 밑줄 쫙 그세요. 결국 아도르노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지금 이 사람 그림을 이렇게 그렸네요. 미메시스가 뭐 되고 있다? 부정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고 싶다? 난 이 사람을 비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얘기입니다. 4단락.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또 뭐야 이건? 그지? 즉 그 자신은 동일학 폭력 비판했다. 동일학 앞에 있는 거 갖고 와야지.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거.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을 주장했었죠. 그죠? 주장하며 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한 시도하고 있다. 그럼 결국엔 그건 뭐다? 이건 결국에는 전예술로 동일하는 거 아니냐. 네가 동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예술만이 예술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결국 동일화의 관점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게 재밌네요. 그죠? 특히 이는 현실 속의 다양한 예술 가치가 발견됐기를 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떤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 동그라미. 베냐민 지적처럼 전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꼭 전예술을 이해만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누구 얘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베냐민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 권위자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자. 알겠죠? 이제 권위자견을 인용해서 전예술만이 예술인 건 아니다. 너가 전예술만 자꾸 예술이라고 하면 그 전예술로 동일화하는 것 뿐이고 예술이라는 게 꼭 전예술만이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성한 대중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 비판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자, 대중예술도 뭐예요? 이것도 비판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거 아까 뭐였어? 대중예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란 얘기야. 대중예술도 비판 기능 할 수 있어. 왜 이걸 무시하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죠?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반박하고 있어요. 아도르노가 얘기했던 거는 미메시스 부정한다.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전예술만이 예술이다? 그거 아닌 것도 예술이다. 대중예술은 예술이 될 수 없다? 아니야. 대중예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굳이 이걸 이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연습을 해보라고, 이런 연습을. 알겠지? 이런 연습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지문이야. 짧지만 굉장히 명확하게 탁탁탁 박혀 있잖아요. 문제로 들어갑시다. 4번. 4번의 그 D부분, 그죠? 다른 의견은 인용 좋죠? 괜찮네요. 나에서 의의를 밝히고 한계를 지었겠다. 괜찮네요. 답은 3번이고요. 6번 갑시다. 자, 기억의 이유다. 기억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도르노미역에서는 주관의 제어는 미메시서 부정되고 있다. 이거죠. 밑줄 판단은 반드시 앞뒤 정도는 근거로 해야죠.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의 형태 그 자체의 비정예술에 대한 체험을 한정한다. 이 말이지. 그 말을 그대로 떠온 거예요. 5번에다가. 알겠죠? 작품에 나타나는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된다. 그 말이지. 됐어요? 근데 지금 다른 선지를 찍은 학생들은 근데 형태에 대한 체험이 형태의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 아니냐? 비정형성. 그래서 비정형성의 의미 자체를 오해하면 안 된다고. 이때 말한 비정형성이 뭐예요? 이거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형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됐어요? 예, 그걸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얘기. 왜요? 여기서 보면은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졌다. 미메시스가 부정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대로 들어갑니다. 5번을 찍게 되면은 나머지 전지 괜찮아져요. 1번 정형된 형태 없이 재현됐다. 이거는 아도르노가 할 말이 아니고요. 2번에 감성자로 왜 전환되니? 그지? 3번 세계의 본질을 변한다. 세계의 본질, 세계의 참모습은 이쪽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사과 갖고 얘기했잖아요. 4번 비정형적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된다. 비정형적 형태를 강조한 거지 예술가 주관으로 왜곡된다는 말은 주관으로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알겠죠? 이것도 한 말이 아닙니다. 답은 5번, 7번 갑시다. 가의 아도르노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니은의 반박할 수 있는 거 뭐라 했어? 아까 전예술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 아니냐? 그럼 아도르노 뭐라고 우겨야 돼요? 끝까지. 전예술은 동일 아니라고 막 이렇게 우겨야죠. 그죠? 예, 바닥바닥 우겨야 된단 말이야. 그게 5번이에요. 동일한 거부하는 속성이 전예술 본질이야. 어디 전예술이 동일하다.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답은 그래서 5번이고요. 자, 8번 갑시다. 미술관에 다녀서 적상 감상문이다. 가의 아도르노 관점, 나의 글쓴이의 관점. 이거죠. 자, 세 번째 줄 봅시다. 얼굴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어서. 그지? 그 밑에 줄 보면 불편한 감정만 느껴졌다. 그럼 아도르노는 뭐라 그랬어? 빙고. 그게 바로 예술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작품은 사회 비판적 유명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됐고요.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TV에서 본 공과 비슷해서 익숙하게 느껴져 좋았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 작품은 서정적 풍경. 그죠?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서 기억에 견상으로 남았다. 이 얘기인데 일단 2번 선지 재밌죠. 그죠? 학생이 느낀 익숙함이란 건 뭐다? 밑에 문화 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된 거 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3번을 가볼게요. 틀렸죠? 두 번째 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 아니라 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첫 번째 작품이 흩어지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누구처럼? 베냐민 말처럼. 그죠? 예, 베냐민 걸 갖다 쓰면 되겠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 모두 가능하다. 대중예술도 비판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예,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9번 문제는 맞바꾸는이 아니죠. 그죠? 전락시킨다는 건 뭐야? 그냥 추락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답이 1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는 6번이고 이제 전체 그 전국 오답률은 47% 정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봤겠지만 5번을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어디서 나왔다? 그 밑줄 판단 그래도 바로 앞뒤 정도는 봐라. 거기서 또 더 나간 거는 비정형화, 비정형성. 그 워딩을 잘 봐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10에서 13번. 그죠? 이제 유류분 지문이죠. 우리가 이제 나비게이터 3회에서 했던 유류분 지문도 그렇지만 지난주에 했던 비례대표제 지문 있죠. 그죠? 그게 지금 어떤 거냐면 법학인데 숫자 들어가는 거. 그치? 그러니까 지난번이랑 평가 요소가 똑같았다. 그래서 오히려 프리파이널로서 역할을 한 건데 이번에 이제 법학이 예상이 됐었거든요. EBS에서 법학 낸다라면 몇 개 없거든 어차피.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내가 만약에 비례대표제를 먼저 나비게이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유류분을 지난주에 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을 뻔했어. 왜 그러냐면 지문 내용을 자꾸 기억해서 읽는 게 안 좋거든요. 별로. 아까도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나온 거는 평가 요소가 적중이 된 거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평가 요소가 그대로 구현됐다는 점.
지난주도 쌤이 얘기했어요. 비례대표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용어 잘 잡아라. 그지? 그리고 이제 공식 같은 게 나오면 언어적으로 잘 해결을 해라. 이 얘기였던 거죠. 그죠?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볼게요. 자, 1달러. 사유재산제도에서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의 행위가 행해졌을 때에는 당사자인 무상처분자, 동그라미 쳐, 용어야. 알겠죠? 무상취득자, 용어입니다. 반응해줘야 돼요.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번복이라는 게 뭐예요?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뒤집을 수 있다. 진짜?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 체크하세요.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 동그라미 칩시다.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요.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이거 한번 정리해보면 되게 골 때려요. 뭐냐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있겠지. 무상처분자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이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상속인이 있잖아. 같은 사람이고 이 말이잖아. 그게 뭐냐면 무상처분자가 죽기 전에 이제 자 기부를 했단 말이야. 통 크게 기부를 딱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사람 죽고 나니까 상속인이 갖고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 나 지금 이거 이상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아니 이 사람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통 크게 기분 좋게 기부한 건데 갑자기 그 자식이 가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이거 줬다 뺏는 거 아니에요. 그 줬다 뺏는 거 되나?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유류분권이라는 얘기예요. 야,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끼리 싸우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거야.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자기 의사잖아요. 자기가 죽기 전에 착한 일 한번 하겠다. 착한 일 한번 하겠다 해서 전 재산을 기부했어. 그치? 기부를 했더니 이제 딱 죽었더니 자식이 가고 내놓으라고 하면 이거 기부한 게 퇴색되잖아. 적합하고가 그랬다며 자기는 자식한테 하나도 안 물려줄 거라고. 다 기부할 거라고. 꼼수인가? 그죠? 저거 보고 그 페이스북 창업자 그래서 다 기부를 했는데 자식들은 가서 받을 수 있는 거네? 이런 말이네요. 이게 뭐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고. 나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우리가 봤던 유류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봤던 유류분은 뭐냐면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걸 얼마나 챙길 수 있냐 이거였고 상속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챙길 수 있냐 그거였고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 남한테 준 것까지 뺏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가봅시다 이거. 유류분은 동그라미 야 뭐 나왔어? 용어정의 나왔어요. 체크해야 됩니다.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 또 나왔네? 가정 형업편 봅시다.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 형업편 쫙 끄세요. 가정 나왔습니다. 가정 알겠죠?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일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 밑줄 쫙 끄세요. 유류분의 정의가 나왔어요. 유류분이 뭐냐면 여러분 6월 달에 가정이 났는데 또 나왔네? 그치? 뭘 가정한 거? 써있잖아, 거기.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하는 개념. 됐어요? 가정 자체가 이 유류분은 이미 깔고 있는 베이스 자체가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유류분권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거 논리입니다, 논리. 알겠죠? 요거 여러분 봤어야 돼. 이 지문은 딱 2달락 내에서 승부를 냈어요, 그냥. 얘가 이걸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승부를 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12번 틀린 사람도 있죠? 12번 틀린 사람들은 지금 5단락의 기억 부분을 소화를 못해서 틀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2단락에서 결판 났어요. 이거 생각 못했지? 그지? 12번 틀린 사람도 아마 그 생각 못했을 거야. 2단락에서 결판이 났어요. 뭘 봐야 된다? 가정을 봐야 된다. 6월 달에 가정 나왔죠? 그 쌤이 막 흥분해가지고 야 6월 달에 가정 나온 거 처음이다. 올해 가정 나온다. 말하면서 가정 몇 가지 연습했죠 우리가. 평형 추세 가정 기억나요? 6월 달에 유료문건입니다. 알겠죠? 참고하세요 꼭. 알겠지? 집에 와서 다시 봐야 돼. 철학 지문 가능하고요. 과학 지문 가능합니다. 경제학 지문 가능합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요건 한번 갖고 와 볼게. 알겠지? 사회학 지문도 가능합니다. 요거. 여튼 간에 자, 이제 의미가 중요합니다. 가정을 잡았다고 끝내면 안 됩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서분의 의미가 없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뭐다? 이걸 뺏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없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 자녀 한 명뿐이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된다. 밑줄 봐.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된다. 쌤은 어떤 게 들어오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이 한 덩어리로 보여요.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여기 한 덩어리로 보여야 됩니다.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취득자 넘어간 재산의 가치 더하는 거죠. 왜? 가정이 뭐야? 무상 처분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둘 다 더한다는 얘기죠. 그죠? 봅시다, 여기. 요 정도로 정리할게요. 이렇게 할게. 알겠지? 상속 가능 이익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거죠.
요게 바로 유류분이야. 그지? 또 가볼게.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할게. 상속인이 기대했던 이익이야. 우리 아빠 재산이 100억이야. 그지? 근데 이제 난 받을 줄 알고 있었어. 근데 아버지가 100억을 다 전에 기부했어. 그럼 기대했던 이익은 얼마야? 10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류분은 뭘 가정하는 거야? 기대했던 이익 100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걸 가정하는 거예요. 안 줬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2단락은 한 덩어리가 됩니다. 또 연습 포인트예요. 여러분 2단락을 한 덩어리로 보는 거. 그리고 1단락이랑 있는 겁니다. 1, 2단락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글을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국어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제 이런 거 설계를 잘 보면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예, 또 가봅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밑줄 그어봐.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 여기 한 덩어리야. 알겠죠? 이거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 한 덩어리, 이미 상속받은 이익 한 덩어리, 그걸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는 얘기는 유류분 부족액을 받는 얘기예요. 이거죠. 이거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은 유류분이에요. 마이너스 요거 맞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 뭐가 나왔는데? 했잖아, 지난주에. 그죠? 공식 나와 있죠. 응용 곱하기입니다, 지금. R22번. 자, 공식 나오면 선생님 뭐라 했어요? 계산하라? 계산은 전혀 영향이 없어. 안 어려워. 말을 집어넣어야 돼.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 그죠? 이런 말들을 잘 집어넣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얘를 놓치면 그냥 끝났다고 봐야 돼요. 알겠죠? 워딩 놓치면 끝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또 들어갑시다. 유류분 부족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받는다는 건 아니고요. 돈이 아니라 물건의 주식처럼 돈이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가능한 거고 원칙이고,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무상취득자, 눈에 들어와야 돼. 눈에 무상취득자, 알겠죠? 돈으로 반환해야 된다. 재산 자체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취득자 합의에 의해서 돈으로 반환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유류분권자와 무상취득자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뭐 안 궁금한데 물어봤어요. 그죠? 안 궁금한데 왜 물어봐요? 관심 가지라는 얘기죠. 그죠? 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반환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 눈에 들어와야 돼. 유류분 부족액이. 알겠지?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만약에 적어. 받을 것보다 적어.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 뭐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뭐 30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유류분권은 뭐 100억이야. 이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건물은 뭐 3분의 1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느냐?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반환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류분권자가 이 돈과 지분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딱 봐도 지금 용어를 강력하게 낸 게 너무나도 눈에 확연하게 띄고 있어요. 그지? 용어를 계속 내고 있죠, 지금. 유류분권자,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 그죠? 상속 가능이 뭐 이런 용어, 이런 것들 계속 내고 있죠. 지분 이런 것들. 5단락. 무상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 계산할 때는 언제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별로 또 안 궁금한데 또 물어봤어. 그지? 관심 가지란 얘기예요. 알겠죠? 관심 가져봅시다.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서 잘 봐.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 밑줄 그으세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취득자의 노력에서, 무상취득자 눈에 자꾸 들어와야 돼. 알겠죠? 무상취득자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100억짜리를 줬어요. 이 사람한테. 100억짜리를 줬는데 이 사람이 건물을 리모델링 해갖고, 리모델링 열심히 해갖고 300억짜리를 만들어놨어. 그럼 이제 그 200억은 이 사람 노력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에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 시가가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그걸 평가한다는 얘기인데, 이 지문이 딱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요. 얘를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다이렉트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조금 추상적이긴 합니다. 이제 그거 갖고 이제 13번의 오답이 조금 갈린 면도 있어요. 근데 평가원의 원래 방식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것도 한번 익숙해져 보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사실 재현화물의 비례대표제도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좀 시키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빨리빨리 문항에 적용되는 거. 이제 그것도 이제 연결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뭐냐면요. 이 글은 유류분이 핵심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유류분권자와 무상취득자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디서 그 성립을 하냐면 이 가정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정의 자체가 애초에 무상 처분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문제로 들어갑시다. 10번 문제 여러분은 20% 정도 오답률이 나왔는데 이게 전국 오답률이 50%입니다. 예,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알겠죠? 이제 우리는 지금 되게 많이 낮았던 소리거든. 잘 봐. 왜 답이 2번이냐? 유류분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가 아니고 유류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일부로서 유류분 부족액이죠. 그지? 틀린 사람들 4번 찍었다고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 4, 5번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함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고. 이거 출제 제입자서 얼마나 재밌겠어. 4번 딱 만들었다 애들이 여기서 쏙쏙 들어와 이렇게. 참 재밌는 일이죠. 그죠? 그런 얘기란 말이야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지? 4, 5번 찍은 애들 내가 전국으로 추정을 해보면 4, 5번 찍은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냐면 4번이랑 5번 중에 답이다. 뭐 이러면서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고른 거야 이제. 아주 연락에 고른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을 찍었어. 시간이 남았어. 5번을 다시 고쳐. 뭐 이런 짓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애초에 감을 못 잡는다니까 이거는 6월 평가 문제랑 너무 똑같아요 지금 문제가. 유류분 부족액의 개념정의. 이걸로 냈죠. 그죠? 내가 6월 평가원 또 답까지 똑같은 건가? 막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6월 평가원 때 뭐 나왔어요? 그거 나왔죠. 사건의 효과 개념정의로 나왔죠. 89%짜리 문제 오답률. 그 오답률 제일 높았잖아요. 이 위치에 있어, 이 위치에. 14번으로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봐도 똑같은 사람 같은데 1번 문제 패턴을 똑같이 냈는데 이 10번 문제 자체가 뭐예요? 지금 개념정의를 그대로 냈어요. 그죠? 6월 평가원에서도 사건의 효과라는 개념정의를 그대로 냈어요. 똑같은 패턴에 당하면 안 돼요. 근데 뭐 하나만 바꿨냐면 지문 순서만 바꿨어요. 만약에 요 지문이 14에서 17번 지문으로 옮겨가잖아요. 예, 오답률 바로 올라가요. 지난번에 이중차법 그걸로 합니다. 예, 근데 요건 이제 요것만 꼼수로 바꿔놓은 것 같아. 중요도 정확도 그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이 지문에서 애들이 다 힘이 빠졌어요. 그렇게 해놨으니까 예, 그 다음 지문에서 힘들었던 거죠. 하나 얘기해 줄게요. 지난번에 쌤이 풀이 때 그 얘기했을 겁니다. 오답률 89% 나왔죠 그때. 그래서 사건의 효과 개념적인 묻는 거. 애들이 용어 정의 안 본다 그랬죠 쌤이. 그죠? 그래서 그때 좀 냉정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이미 파악을 했잖아. 용어 정의를 냈거나 파악을 했잖아. 그지? 근데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학생들은 용어 정의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조금 힘들다. 9월 달에도 고쳐지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 6개월간 용어 정의를 한 번도 신경 안 쓴 애가 3개월 동안 각성해서 쓸 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증명이 됐어요. 알겠죠? 오답률이 50%입니다. 알겠죠? 그 친구들은 죽어도 안 고쳐지는 애들이. 걔네들이 수능 시험 장가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또 틀립니다. 2달 만에 바뀔 수가 없어요. 6개월 시간 줬는데 안 되지? 3개월 시간 줬는데 안 되지? 2개월 시간 좀 된다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본인의 원인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걔네들은 뭐 어디 목을 매할 가능성이 높냐면 4번, 5번은 왜 돼요? 뭐 이런단 말이야. 이미 질문이 1차원적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 알겠죠? 근데 낸 거는 아주 쉬워요. 이거거든요. 걔네들이 한심한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질 않아요, 누가. 불안한 거지, 사실은. 그지? 이렇게 단순한 원리가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2번을 뭘로 치부할 가능성이 높냐면 지엽이다. 이런다고. 못 고치는 거야. 수능에서도 이렇게 내거든, 어차피. 그럼 뭐가 있어? 수능 탓을 하겠지. 그러니까 누군가 잡아놓고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안 고쳐집니다, 이건. 알겠죠? 예. 대부분 국어를 굉장히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알겠지? 그럼 4번 가봐. 다른 사람이 판재서 이거 글에 안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으니까 뭐라 했어, 내가? 반응하는 거라 했잖아. 그지? 판재서는 아니겠지, 당연히. 이거 무상 취득한 거, 무상 처분한 것만 그러니까. 이 얘기고요. 그리고 22번. 그죠? 무상 취득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맞잖아. 의사에 반해서 된 거 맞잖아. 그러니까 봐봐. 2번을 찍는 순간 4번, 5번은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2번을 못 찍으면 4번, 5번이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계속 시간만 끌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멘탈이 나가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다른 문제들까지 다 맥락이 끊기게 돼 있습니다. 11번, 2번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이 크다라면 뭐야? 지분이 더 커진다. 누구 지분이? 아니 부족액이 개념적인 주는 대로 해야 된다니까. 이거 유류분권자가 받을 돈이야 이거. 그지? 그럼 뭐야? 얘가 커지면 이 사람 지분이 커지는 거지 이 사람 지분이 왜 커지냐고. 또 용어지 용어. 이 용어랑 이 용어로 구별해야죠. 그렇죠? 주체 구별해야죠. 이 말입니다. 또 갑시다. 무상취득하고 무상취득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유류분 부족이 돈으로 반환된다고 써있잖아 글자로. 돈과 지분을 구별해라. 이 얘기입니다. 4번.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취득자는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지. 왜요? 이건 글자로 안 써있지만 3단락 마지막에 뭐 합의를 하면 되는 거죠. 합의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그치? 이런 얘기입니다. 봐봐. 글자로 또 안 써있잖아. 이런다니까? 그 글자로 안 써있으면 무조건 틀린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12번 갑시다. 야, 별표 할까요? 진짜 잘 냈어요. 오답률은 52%. 여러분 또 30%가 안 돼요. 차이가 있다니까, 이렇게. 그죠? 더 올라가야 돼, 더. 정답률 더 올라가야 돼. 알겠죠? 예, 갑시다, 여러분. 기억의 이유. 기억에 뭐라 했었어?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 시가죠. 유류분의 취지가 뭔데요? 이달락가.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 상속인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잘 들어, 잘 들어. 상속인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했어? 가정을 했죠. 다시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서 이거잖아, 그지? 유류분의 취지가 이달락 마지막에 나온 상속인의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뭐야? 무상취득 안 했다고 가정했어요. 그게 바로 12번의 답입니다. 소름 끼치게 문제 잘 냈어요. 알겠죠? 이렇게 잘 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답의 가정이라고 워딩을 박아놨죠. 이 정도로 강하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알겠죠? 이제 대부분 다 눈뜬 장님이야. 가정을 모르거든. 근데 여러분, 쌤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를? 어떻게 알긴? 독서 교과서에 있지. 이게 다 글씨 써 있는 거야, 이거 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독서 교과서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현행 학교 교육의 문제예요. 여러분, 평가원은요, 보도자료 같은 걸 통해서 올해 가정을 냈어요라고 절대 말을 안 해줘요. 왜? 평가 기간에 평가 목록이 다 있거든요. 이제 아까 뭐 국문과 교수 아까 내가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했잖아. 실제로 들어가면은 목록을 쫙 보여줘. 6월고에 나온 목록을 체크리스트 보여준단 말이야. 요거 냈다. 그러니까 이걸 반영하시려면 요거 위주로 좀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게 프로세스 아니야. 절대 기준 없이 안 됩니다. 알겠죠? 평가 요소가 많이 들어가면 지문이 어려운 거지 지문 자체가 난했을 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낼 때 그런 거 그 왜 목록 우리한테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지. 평가는 평가기관이니까 교육기관이 아니니까. 그럼 교육기관에서 해야겠네? 해야죠. 그래서 그 목록이 들어있는 게 독서교과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 독서교과서 한 번도 안 봤죠? 안 보죠. 학교에서 그거 자체를 안 해요. 이상한 문제집 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떡하겠어? 얼마나 쉬워? 거기 있는 거 요약해갖고 정석을 만들었죠. 그죠? 그 정석의 알파트가 전부 다 독서교과서 있는 얘기야. 이 얘기야. 아니, 근데 너네 지금 나랑 보면 여기서 나오는 거 몇 개 안 되지. 그렇다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 몇 개 안 돼요. 12번에서 그 가정을 아주 노골적으로 냈습니다. 올해 진짜 출제 유력합니다. 알겠죠? 예, 쌤이 좀 만들어 볼게 이거는. 자, 3, 4, 5번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는 얘기였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자, 13번 갑시다. 13번에 오답률이 좀 있네요. 갑의 재산으로는 갑 동그라미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의 재산 채무 없었어요.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6개월로 사망했다. 아, 이거 저는 좋은 사람인데, 그죠? 을. 그래서 A 물건을 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갑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의 병만이 있다. 그죠? 아까 상속인으로 병만 예를 들었잖아. 저 자녀만 예를 들었잖아. 제가 자녀밖에 안 나와요, 문제는. 알겠죠? 여기서 뭐 부모가 나온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만 나와요. 알겠죠? 자,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은 뭘 받겠어요? B를 받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죠.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가 됐을 때 300, 갑이 삼을 때 700이었다. 그치? 봅시다. 그때 300이었는데 700으로 늘었어. 와, 대박.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달라고 그러는 거죠. B 물건의 시가는 어떻게? 시종일관 100으로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유류분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류분. 일단은 1, 2번처럼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는 요거 기준으로 한다 그랬지. 그지?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700 플러스 B 100. 그쵸?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400 정도가 나오죠. 근데 유류분 400 다 안 받지. 유류분에서 이미 상속된 부분 빼야 되죠. 100은 빼야죠. 얼마? 이렇게 되겠죠. 1번 맞죠? 2번. 을의 누락과 무관한 경우는 A 물건에 A 물건 얼마였는데? 700이죠. 장난이야 사실. 알겠죠? A 물건 700이잖아. 700분의 300은 뭐야? 7분의 3이지. 필요 없다니까. 알겠죠? 예. 3번 갈게요.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그럼 뭘로 잡아야 돼? 이때는 300으로 잡아야죠. 300으로 잡으면 얼마? 요거는 200이 되겠고. 그지? 마이너스 100이니까 요때는 100이 되겠죠. 3번 잘 봐야 돼.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A 물건의 3분의 1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할 수가 있냐면 쌤, A가 300이면 3분의 1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잘 봐. 마지막 달라 마지막 문장 보세요. 뭐라 돼 있어? 기준을 뭘로 삼는다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은 뭘로 잡아요? 700으로 잡습니다. 700분의 100이 돼갖고 7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생각보다 요거는 이제 그 주의할 사항이 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요거였습니다. 이걸 못 찍게 되면 이제 가는 답은 이제 거의 정해져 있어요. 5번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5번 어때요? 갑이 상속해지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일. 그건 비물건이죠? 비물건은 A가 뭐 어쨌든 간에 상관없지. 무조건 100이지. 그지? 이제 그 얘기만 이제 당연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답은 4번입니다. 이해됐어요? 이제 그걸 갖다 했는데 이게 왜 좀 어려웠냐면 마지막 단락에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언급을 예를 들어서 해줬으면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게 풀 텐데 그게 좀 불친절하게 나왔어요. 예, 그게 조금 아쉬웠던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쌤이 조금 하나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는 수능이라면은 이 부분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연습은 조금 우리가 이런 쪽으로 해야지. 그치? 6월걸 한번 볼게요. 육모, 구모, 경제, 구모, 응용법학. 근데 이거를 떠나서 너무 놀랍게도 지금 뭘 냈냐면 가정을 냈다. 14번. 이거는 뭐 다 받아 적을 필요 없어. 그냥 이렇다는 얘기야. 근데 브리핑만 하는 거야. 자, 가정을 냈고, 그 다음에 용어는 그대로 냈고요. 용어는 이제 100%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낸 게, 그죠. 경제에서 공식 나온 건 당연한 건데, 법학에서 공식이 나왔어요. R22번. 지난번에 했던 비례대표제는 잘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너네가. 알겠지? 이제 그거 갖고 또 이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베이스, 프로세스. 인과적인 거 이해하고 싶지만 복잡한 인과관계 출제되지 않는다. 알겠죠? 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언어적인 차원이다. 용어와 구조. 예, 역시 용어와 구조가 당연히 이제 평가서로 들어갔고 중요도 적합도. 그죠? 예, 용어정이 들어갔죠? 이거 생각보다 제대로 들어갔어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아마도 여기서 16번을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라면 거기서 힘들었을 거야. 중요도가 뭐냐? 뭐 이거. 그지? 중요도를 잘 못 봤을 건데 이게 용어 구조를 제대로 냈어요. 진짜 문제 잘 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문이 짧죠? 그죠? 수능 시험장에서 지문 짧은 거 만나면 진짜로 연결 못 하면 안 돼. 알겠지? 그 정도 연결하라고 주는 거야. 작년에도 요 정도 길이로 나왔어, 올 어라운드 뷰가. 고도함률 높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체크할 거는 그림이 뒤에 있죠. 뒷면에 있죠. 뒷면에 그림이 있는 거는 본문 다 읽고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면에 인쇄되어 있으면 그거는 본문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림이 뒷면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다 읽고 풀어도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죠? 예. 자, 일단은 인과, 그 다음에 단계가 나올 수 있죠. 6월달은 단계가 세게 나왔는데 이번 건 단계가 안 나왔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건 상관관계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돌면서 내는 거야.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 얘기고 당연히 뭐 용어는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또 볼 수 있는 건요. 시각화된 정보, 그림, 뭐 그래프표 이런 것도 있겠고 공식을 낼 수도 있겠다. 그지? 기술 지문이니까 수리적 요소니까 뭐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인터넷 검색 엔진은 검색을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준다. 그죠? 이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이 얘기죠? 그죠? 봅시다,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뭔데, 이게? 그지? 용어. 알겠죠? 여러분, 용어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도 동그라미 치고 적합도 동그라미 치면 끝난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무슨 생각해야 돼? 중요도가 뭐지? 적합도가 뭐지? 이거랑 두 번째. 이제 앞으로 얘네들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겠군. 정보방을 두 개로 나눠야지. 이 얘기죠. 그죠? 첫 단락 읽기. 지난주에 얘기했지. 이건 했을 거라고 봐. 여러분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뭘 했냐면 우리가 비례대표제에서 의석 배분, 기표 그 두 가지로 나눴었죠. 그죠? 예, 그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알겠죠? 첫 단락 읽기 여러분 보도록 하고 이렇게. 자, 또 가봅시다. 자, 중요도 적합도 얘기하겠죠? 중요도 적합도. 자, 검색 엔진이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 보여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덱스를 작성해놔요. 인덱스 동그라미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것이고요. 등장하는 웹페이지 단어의 빈도순이 저장된다. 이때 각 웹페이지의 중요도가 함께 기록된다. 그러니까 인덱스는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도는 다를 수가 있는 거지. 중요도가 기록되니까. 중요도, 세모, 웹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내는 거. 뭐 누가 몰라, 그걸? 그죠? 중요도겠지, 그게.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봅시다. 링크 분석으로 하는 겁니다. 링크 분석에서 웹페이지 A의 값, 얘들아 밑줄 그어봐. 웹페이지 A의 값, 이게 뭐야? 그 앞에 문장 정도랑 연결해야 돼. 그게 바로 중요도 값이에요. 알겠지 이제? 이 정도는 해야 돼요.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이해됐어요? 봅시다. 웹페이지 A의 값은 뭐야? 얘네들이 들어온 합이라 이거죠. 그리고 다 합친 게 이제 중요도 값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뭐 많이 보는 건데 이렇게 A라는 얘를 준 이유는 뭘까? 예, 적용을 위해서예요. 알겠죠? 예, 유추나 대칭 적용을 위해서다. 이 얘기.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고요. 또 갑시다.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도 균등하게 나눠진다. 이렇게 돼서 또 나눠진다 이거예요. 됐어요? A의 중요도가 또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다른 웹페이지에서 그게 또 뭐가 되겠어요? 다른 웹페이지에서 또 이게 중요도가 되겠죠. 그죠? 자, 즉 A의 값이 4이고 또 예를 주네요.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에 연결된 다음에 A의 값은 유지되면서 두 웹페이지에는 2가 보내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도 다른 말이에요. 하지만 두 웹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가 또 아니야. 아니, 뭐야 이거? 그죠? 댐핑인자를 곱한 값이다. 봅시다 여기. 여기에다 뭘 곱했다고요? 예, 느낌이 오지? 느낌이 오지? 그지? 또 용어 봐야 돼. 댐핑인자는 동그라미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했어요. 아 진짜로? 1 미만의 값이다. 댐핑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고요. 가령 그 비율, 다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면 댐핑인자는 0.8이라는 거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면 얘는 0.8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동하지 않는 게 10%면 0.9가 되는 거. 이런 말이겠지. 그지? 이 얘기입니다. 그 웹페이지는 A로부터 2 곱하기 0.8, 1.6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웹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 값이 각 웹페이지의 중요도다. 중요도 세모합시다. 자, 가볼게요. 웹페이지 연결한 링크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웹페이지 중요도 갱신한다. 이 말이죠. 그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14번이 오답률이 화작이 1위예요. 화작에서. 화작 선택자들에게 이게 1위인데 72% 나왔습니다. 오답률이. 안 변한다니까. 알겠죠? 그리고 엄매 선택자들한테 2위, 오답률 2위고 이게 62%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오답률 1위라는 소리죠. 1위권이라는 소리죠. 그죠? 왜 그랬느냐? 2번을 보면 잘 봐.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이자. 댐핑이자 얘기하고 있지. 용어 물은 거야.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면 0.8이잖아. 그럼 이동하는 비율이 얼마나 얘기야? 80%라는 얘기잖아요. 맞잖아. 이 얘기라고 지금. 알겠지? 또 똑같이 용어냈어요. 내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는 게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계속 내도 오답률이 나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10번이랑 14번이랑 위치를 바꾸면 오답률이 또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 애들이 이상한 착시 현상이 있다니까? 뭐냐면 지금 오늘 시험 본 것 중에 킬러 문제가 얘인 줄 알아. 아니라고. 아까 유류분부터가 킬러야. 됐어요? 거기서부터가 킬러고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유류분에서 애들 힘을 다 빼놨어요. 그러고 나서 딱 들어갔는데 기술이야. 그죠? 그럼 이제 전의를 상실하는 애들이 있겠지. 아,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겠죠. 그죠? 예, 걔네들이 이제 이미 거기서 오답률 깔아주고. 그치? 달려들어 보는 애들이 이제 그 공학적으로 덤비는 애들은 또 안 됐을 거고. 예, 국어적으로 덤비는 애들은 될 거고. 요런 문제였던 거예요. 국어적으로 용어를 갖고 덤볐으면은 아, 그래. 그래도 문제 이거 수월하게 됐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안 보이면은 이상하게 기술만 보이는 거예요. 컴퓨터 공학이 보이는 거지. 그치? 그 차이가 이제 생겼다 이겁니다. 알겠죠? 명심하세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패턴에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9월달 풀이 하는 겁니다. 왜? 수능도 이렇게 나올 거거든, 어차피. 그치? 이 얘기야. 또 가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한 달락 남았습니다. 뭐 나와야 돼요? 적합도가 나와야죠. 그죠? 자, 사용자 검색을 입력하면은 인덱스에서 검색을 적합하면 웹페이지 찾는다. 적합도, 역세모, 단어의 빈도, 단어 곱한 웹페이지 수, 웹페이지 글자 수, 반영한 식을 통해 저장된다. 밑줄 거나. 단어의 빈도, 웹페이지 수, 글자 수.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이게 단어의 빈도죠. 그죠? 그 검색어를 포함한 다른 웹페이지에 적을수록 이게 웹페이지 수죠. 현재 웹페이지 글자 수가 전체 웹페이지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이게 글자 수죠. 그죠? 적을수록 적합도가 커진다. 봅시다,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단어 빈도, 이걸 포함하는 웹페이지의 수.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잘 봐.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 다른 비는 알겠는데 얘 왜 얘네가 적고 얘네가 적을수록 좋아져요? 높아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잘못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치? 이해인지 보는 거잖아. 왜 그래요? 답이 뭘로 나와야 돼? 모음 답안이 있어. 뭐? 몰라요. 나와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나와야지. 중요한 자세야. 알겠죠? 몰라요 하는 대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국어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아, 비례. 아, 반비례. 반비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국어 잘하는 거야. 이거 이유를 물을 수가 없어요. 물으면 그건 국어로 넘어가는 거야. 그건 국어가 아니라고.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 시고 이상한 짓 좀 하지 마세요. 그 행간의 의미를 읽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알겠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공학자인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지? 포인트는 사실관계 팩트를 받는 거예요. 팩트를. 알겠지? R10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이제 알겠어? 보니까 지금 상관관계 내고요. 또 뭐 냈어요? 사실은 뭐 공식 같은 거 낸 것 같은데 공식 같은 거 낸 것 같습니다만 대단한 공식을 낸 건 아니죠. 그죠? 언어적인 차원에서 이제 끝난 것 같고 용어 많이 냈다. 이 얘기죠. 그죠? 가볼게요. 그런 문제로. 자, 14번 답은 2번. 그죠? 이제 이게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면 3번 선지. 링크 분석 기법은 중요도지. 그쵸? 4번. 웹페이지 중요도는 다른 웹에서 받는 값이죠.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인덱스 정렬 순서대로 아니지. 야, 인덱스 정렬 순서대로 할 거면 이걸 왜 썼니? 그죠? 이걸 쓴 이유가 없지. 그거 말고도 이거대로 하는 거고. 잠깐 다시 볼게. 잠깐. 다시 볼게. 4단락의 중요도 다시 봐. 4단락의 중요도가 밑에서 세 번째 줄 들어가 있는데 웹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웹페이지 중요도죠. 받는 값이 뭐가 반영된 거야? 여기 봐. 댐핑 인자죠. 그죠? 그걸 반영했지. 2단락과 3단락. 중요도는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지. 됐어요? 두 개를 합쳐봐. 댐핑 인자가 적용된 걸 반영한 값을 합한 겁니다. 두 가지 말을 합쳐야지 중요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도에 대해서 집요하게 매달리는 애들만이 이 중요도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두 단락에 쪼개놨어요. 개념을 갖다가. 알겠지? 워딩 앤 홀딩. 기억하라고. 워딩, 홀딩. 두 가지, 3, 4단락을 합쳐야만 정확히 이 중요도란 말을 알 수가 있어요. 중요도는 뭐예요? 댐핑 인자가 적용된 그 값들을 합한 거예요. 들어오는 링크들의 댐핑 인자가 적용된 값을 합한 겁니다. 이게 중요도입니다. 이제 이해됐어요? 예, 지문 생각보다 안 쉬워요, 이거. 알겠죠? 짧은 거는 불친절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갑시다. 15번. 중요도 적합도를 고려하여. 그죠? 웹페이지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거죠. 그죠? 2번처럼 유명 검색이 갑자기 왜 들어와? 검색 사이트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여기서. 그죠? 그 웹페이지 얘기하는 거지. 갑자기 뭐 네이버, 구글이 왜 들어와, 여기. 그지? 그런 거 아닙니다. 3번 갑시다. 알파벳 순으로 앞순서.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렇게 할 거면 얘를 왜 했냐고. 얘를 할 이유가 없지. 그지? 4번. 글자 수 적게 해야죠. 내가 얘기했잖아. 이 팩트만 나온다고. 얘기잖아. 그지? 적게 하고. 그죠? 4번 틀렸고요. 5번. 다른 웹페이지 흔히 다루지 않는 이게 포함 횟수가 적은 거죠. 그러면서 뭐래? 관련된 단어 자주 사용? 다른 빈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죠? 정확하게 답이 5번으로 찍히는 상관관계를 출제했습니다. 알겠죠? 이번에 상관관계 출제했습니다.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이죠. 자, 원은 웹페이지고 웹페이지하다. 알겠죠? 웹페이지고 그 다음 화살표는 웹페이지 링크를 통해 화살표방에 다른 웹페이지 연결된다.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연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또 가볼게요. 댐핑 인자는 0.5이고 여기 써 있죠. 그죠? 댐핑 인자는 0.5이고 DY의 중요도는 16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갑시다, 여기. 얘는 16이죠. 그치?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댐핑 인자가 곱해서 나가야 되지. 그치? 그래서 16 곱하기 2분의 0.5 해가지고 8이 나갈 거예요. 여기도 8이 나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8인 게 확실한데 왜 8인 게 확실하냐면 여기서밖에 안 들어와. 그치? 얘는 8인 게 확실해. 얘는 8인 게 확실해. 8에다가 뭘 더해야죠, 이렇게. 그죠?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서 뚝 쪼개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4 쪼개져 나가는데 댐핑 인자 0.5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합치면 도와줘야 돼. 너네가 알겠지? 쌤이 숫자가 약해. 잘 집중해봐. 틀리면 얘기해줘. 알겠죠? 됐어요? 1번 A의 중요도 10.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거 얘기해 줄게. A의 중요도가 16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왜 그러냐? 여기서 반 깎여서 나가고요. 여기서 들어오는 게 여기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16이 온전할 수가 없어. 이건 계산 안 해. 근데 2, 3번도 되게 잘했어. 잘 봐. A가 B와 D로부터 받는 값은 같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 미리 해결해 놓으면 계산할 게 되게 적어져요. A가 B로부터 받는 거는 B로부터 받는 거는 여기서 깎여서 받는 거죠. 그죠? D로부터 받는 건 다이렉트로 받죠. 똑같을 수가 없지 이거는. 여기서 댐핑인자 적용돼서 오는 거랑 다르지 이거는. 같을 수가 없지. 이 얘기입니다. 같다 아니다면 보면 돼. 값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내 말은. 이 얘기야. 3번 가보면 B에서 A로 링크가 끊어지면 B와 C의 중요도 같다. 이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봐봐. 야 이거 끊어졌잖아. 그럼 C로 가는 건 B밖에 없거든. 야 무조건 댐핑인자 깎여서 나가는데 어떻게 둘이 같냐. 같을 수가 없지. 됐죠? 이거 냉정하게 푸는 거야. 그럼 B, C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눈으로만 그냥 풀 수 있어요. 이 얘기야. 알겠죠? 나는 이쪽을 연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2, 3번 판단하는 그런 걸 연습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고, 4번을 가게 되면, 2에서 A로 링크가 추가되면 B의 중요는 누구다? 이건 구해야겠네. 그죠? 가봅시다, 여러분. 귀찮지만 구해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분산대를 하니까 8 나가는데 0.5 곱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여기서 4로 올라가니까 뭐가 돼? 4네? 그쵸? 또 가봅시다. 2에서 C로 링크가 추가되면 귀찮아. 또 해볼게요.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추가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여기. 이쪽으로 4가 가고 이쪽으로 또 4가 가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일로 올라가서 양방향으로 나눠지죠. 2로 나눠지는데 0.5씩 곱해야 되니까 1로 들어가서 얘는 어떻게 4 플러스 1이 돼갖고 5가 되겠죠? 예,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근데 조금 그렇게 실망스러운 문제예요. 되게 만족시켜주는 문제는 아니고 난 2, 3번은 되게 잘 냈다고 생각하는데 2, 3번처럼 좀 냈으면 어떨까?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은 5번. 됐나요? 예,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17번. 17번은요, 여러분 그래도 잘 맞춰서 다행인데, 이건 실제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5점 40%거든? 나 이해가 가요. 왜냐면 틀린 사람도 5번 찍었을 거거든? 근데, 이거 여러분 5번 보세요. 1번 찍은 사람들도 5번 보면은, 얘도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1번 문제가, 이게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돼. 이거 만약에 수능이 이렇게 나오면 이의제기 빗발칠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소송까지 갈 수 있어,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가장 가까운이라고 해서, 가장 가까운 건 1번이 맞지. 제일 가까워.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수능 역사를 쫙 살펴봤을 때, 얘가 그나마 가깝다, 이렇게 해서 문제 낸 적은 없어요. 예, 그냥 똑같아야지 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수백 개가 넘는다고 하는 거는 숫자를 초과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정이 넘었다는 얘기는 시간이 경과했다는 얘기잖아. 이건 시간 차원이고, 그건 양 차원인데, 두 개가 좀 영역이 다르거든? 근데, 추상적이라는 면에서 얘가 가장 가깝긴 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답으로 지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면 쌤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소송할 겁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낸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낸 것 같아요. 대충 낸 것 같고 1번과 이 A의 거리 있잖아요. A 부분과 1번의 거리만큼 이 떨어진 거리만큼 A와 5번의 거리도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틀린 사람들은 혹여나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능은 이거보다 분명히 똑같이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휘가 지금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예, 그리고 시험자에서 가장 가까운 거, 가까운 거 고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거 고르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 이랬어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건 조금 아쉬운 문제였다. 예, 그 정도로 할 건지 넘어갑시다. 요거는.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학은 뭐 좀 쉬었다 할까요? 네, 휴식 시간 가지고 갈까요? 잠깐. 요건 짚고 가야겠다. 짚고 가야지. 육모구모. 그죠? 안 할 뻔했다. 육모구모. 자, 육모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이 나왔죠? 비타민 K.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컴퓨터공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지금 이제 딱 나온 것들을 살펴보면 일단 상관관계가 둘 다 나왔어요. 상관관계는 올해 100% 출제한다는 소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공식. 네, 공식도 지금 이 지문에서 세게 나왔고, 이 지문에서 공식이 세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단계가 세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쌤 생각엔 올해 이쪽이에요.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올 어라운드 비교에서 이걸 제대로 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쪽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물론 연습은 다 같이 해야 돼. 다 같이 하는데 이쪽은 쌤이 조금 더 강조할게.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예.